인도의 몇몇 지역들에서 있습니다. 시달라, 이게 시달라에게 바치는 신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신전할 때 뒤에 투가 따라 나오게 되는 이유가, 원래 이 신전은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누구누구에게 향하는 신전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시달라의 신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역하든가 시달라에게 바치는. 그는 피부병의 시인, 여신이죠. 인도엔 뭐 다신교다 보니 역사적으로 이 지역들의 사람들은 공물을 바쳤습니다. 뭐 S까지 꼭 있어야 됩니다. 단어입니다. 뭐 하나만 바치지 않잖아요. 제사 지낼 말이 공물이지 제사 지내는 거죠. 공물을 바쳤습니다. 시달라에게. 타동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는 타동사죠. 그럼 목조가 따라오죠. 하려고 봤더니 전치사도 있네요. 천연두에 대항하여. 그 전치사의 뜻들이 지금 살아있죠. 대항하여, 시달라에게의 뭐 이런 의미들이 함축적이잖아요. 접속사를 잘하면 고급 문장을 잘 다룰 수 있게 돼 있고, 전치사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천연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물을 바쳤어요. 식민지입니다. 인도의 식민지 시기 동안에 이렇게 더 플러스 나라 이렇게 하면요 민족이 됩니다. 영국인들. 복수입니다. 영국인들은 도입했습니다. 천연두 백신을요. 그것은 콤마 있으니까 개수점법 이럴 때 그것은 해줘야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또 이겠네요. 천연두의 제거. 근데 제거 그러지 말고 좀 폼나게 합시다. 박멸. 벌레처럼 다루어서 퇴치, 박멸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게 바꿔봤고요. 벌레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바이러스를. 천연두의 박멸로. 이것은 교대로. 근데요. 이걸 좀 원래 사전적 의미랑 이건 두 개를 다 알아놓는 게 좋은데, A와 B가 있으면 A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줄로 있어요. B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로로 한 줄로 있습니다. A 오세요? 네. B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 오세요? 네. 이 사람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B 사람 오세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한쪽 다음, 그 다음, 한쪽 다음, 그 다음, 한쪽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걸 intern이라고 합니다. 교대로요. 그런 의미로 교대로입니다. 한국말로 장을못 교대로 하면은 A, B, A, B, A, B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줄이 교차로 한 명씩 지나갈 때 쓰는 겁니다. 한국말로 교대로에 해당되는 건 exchange죠. 교환. 그러니까 앞에 이런 주제가 이렇게 쭉 나왔다 칩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시 이 일 덕분에 영향력을, 이 일 덕분에 이게 영향력을 발휘해 또 다시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이어갈 때 사이에 다시라는 말로 쓰일 법도 하죠. 그래서 글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인터널이 다시라고 하면 되고, 사전적 의미를 알아내는 게 진짜 교대로 한 번씩 합니다. 이럴 때도 씁니다. 교대로 다시. 이따 뜻 쓸 때 둘 다 쓰세요. 이건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두의 박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끌었습니다. 중대한 시탈라의 숭배에 있어서의 감소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야겠네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몸 안 타야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녀의 보조를,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편하겠네요. 도움을. 지원이란 뜻이 원래. 천연두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되면서 내용이 어렵거든요. 옳았을까요? 야, 이거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죠? 토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토부정사 앞에 있는 for 이런 거.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스럽게 하면 돼요. 이런 교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옳았을까요? 영국인들이죠. The British, 영국인들이 천연두 백신을 도입한 것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게 옳았겠냐고요. 이렇게가 주어죠. 이게 어렵습니다. given that. 대절이야를 고려해 볼 때. 되게 어려운 부사절이 끈 접수사입니다. 고려할 때 이거죠. 고려해 볼 때. 자주 쓰여요. 이걸 고려해 볼 때. 그 다음에 주어 서술로 나오죠. 그것이 undermine이 저해하다거든요. 안 좋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저해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뭘 저해했느냐? 뭘 안 좋게 했느냐? 시달라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의 문화적 관행을 저해했다라는 걸 고려해 볼 때. 관행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행이에요. 문화적 관행. 백신이 들어온 덕분에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하지만 문화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시달라라는 신도 그렇고 그 신에게 공물을 바치던 행위도 그렇고 그 나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전혀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죠. 그걸 영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낫게 해버렸죠. 또 이런 경우 침을 놔서 사람을 살린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침을 놓는다. 심장에 질환이 있는데 침을 놓는다. 이 무슨 멍청한 짓이냐. 주사로 약을 주입해서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침술은 미개한 거죠, 사실은. 심장 질환이 있는데 침으로 어떻게 살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건 맞습니다. 그때의 주사약이. 하지만 동시에 침술이 싹 다 사라지고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인데 그게 다 사라지고. 과연 그러면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렸으니까 문화는 없어져도 되느냐? 안 좋은 문화는 없어져. 그게 안 좋은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시달라에게 저 공물을 바쳤던 건 저연도한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득이 되는 행위였을지 또 누가 알아요? 그걸 간섭을 했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 침술은 미개한 짓이다. 주사를 놔라. 그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느냐? 이게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침탈을 창조 침탈의 당위성을 설명한 뉴라이트 연합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미개한 한국인들은 사람도 살고 건물도 지어줬고 흙길이 아니라 포장된 도로도 생기지 않은 맞는 말이죠. 생기긴 생겼습니다. 많은 그 와중에 사라진 것도 있겠죠. 그럼 그 사라진 것들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편했어야 되느냐? 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없는데 확실한 건 사람을 살려놨으니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제로부터 침탈을 당했었던 게 너무나 좋은 행위입니까? 그게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영국인들이 천연두 백신을 도입한 것은 과연 옳았는가? 그것이 저해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시달라에게 공물을 바치는 공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적 관행을 없애버렸다는 걸 고려해 볼 때 과연 옳았는가? 문화를 파괴했잖아요. 아니면 이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였는가? 문화적 제국주의. 그게 뭔지 모르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거죠.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라라. 그 나라에 적합한 법을 따르세요.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로마가 대제국이 되면 수많은 영토를 획득하고 복속시키게 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실행 다 로마네. 그럼 다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 수많은 영토들 게르만 민족들의 가지고 있던 고유한 프랙티스는 다 없애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의 어원은 그거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다 로마잖아, 시대. 그럼 어쩌라고? 로마법만 따라라. 그게 문화적 제국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사실은 어원이 그거. 사실은. 문화적 제국주의. 즉 강력한 강대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약소국에 주입시키던 제국주의의 하나였는가. 영국인들은 그저 슈드 해브 PP였습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다. 했어야만 했는가? 뭐요? Live and let live. 지들은 살고 남도 살게 둔다. Live and let die. 지들은 살고 남은 죽게 둔다. 해서 이 관용적 표현인데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다라는 뜻. 난 살 테니까 너희는 살건 죽건 뭐 내비둔다. 간섭하지 않는다. 아니면 should have pp.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가정법에서 나오는 수거죠. should have pp요. let let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것도 pp입니다. 아니면 영국인들은 그저 간섭하지 않고 내비뒀어야만 했는가. 그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이 경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 경우에서라면 이건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이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건 씀 나왔죠? 보어 나오죠? 모질다란 뜻 있잖아요. 거친 모진 상태로 모질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argue for 이거 주의하세요.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내비두다라고 그랬잖아요. 내비뒀어야 되는가? 모질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argue against는 부정적으로 주장합니다. 부정하면서 주장하는 거 나쁘다고. argue for는 찬성 주장, argue against는 반대 주장입니다. 그 무슨 말? 내비두자고. 죽든 말든 왜 자체적으로 자정적인 뭔가 과정을 거쳤겠죠. 라는 거죠. 생태계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슴을 사파리에서 아니면 오지에서 관람하면서 보면 뛰어들어서 총으로 쏴서 사슴을 구합니까? 생태계잖아요. 생태계에 관여하면 안 되죠. 인간은. 짐승들에겐 이미
우리가 함부로 거기 가서 뭔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문화에 접근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좋게 해준다는, 선진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명에 접근하는 거는 비교적 그냥 해요. 동물한테는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람한테는 접근을 합니다. 의외로 뜻밖의 상당히 자주 접근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제국주의의 저변에는요, 돈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로마는 왜 제국의 영토를 넓혔죠? 국가, 제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최초의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이 생성된 이유는 무산계급,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플 때 고쳐주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걔가 논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얘가 아플 때 누가 고쳐줍니까? 주술사. 두 번째, 얘가 잘못했어요. 뭐 정해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관 겸 왕. 걔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남는 거를 왕한테, 그리고 주술사한테 주기 시작해서 초창기에 왕은 그렇게 권력이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한 명 갖고는 안 되죠. 점점점점면은 가족이 늘어나고 마을이 커지면서 왕 역할을 하는 재판관도 많이 필요했고 주술사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더 많았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가 감자 3알 먹어야 되는 걸 한 알만 주면 되는데 이제 2알을 주고 나면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족에, 지금 우리 부족은 2마리밖에 없어요. 3마리. 3마리 중에 하나는 주술사, 하나는 농민, 하나는 왕이에요. 내 부족에 난 왕이고요. 윤서는 주술사고요. 가장 튼튼해 보이는 지원이는 농민입니다. 감자를 3알 켭니다. 항상 한 알 먹고 한 알 먹고 한 알 먹어요. 3알 키다가 손가락이 다쳤어. 그럼 내가 얘구나. 얘가 고쳐줍니다. 그리고 둘이 싸워. 그럼 내가 이제 잘못을. 맨날 한 알만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옆마을을 보니까 옆마을엔 주술사도 없이 미개하게 하균이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균이 부족은 하균이가 왕이고 맨날 뛰어다니는 우진이 농민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 하나씩 먹는데 맨날 뛰어다니다가 다치고 하균이 다치고 뭔가 어디가 아파. 그래서 제가 옆에 갑니다. 우리 마을에 주술사가 있는데 우리 마을로 와라. 우리 마을은 살기가 좋다. 왕도 있고 주술사도 있고. 그럼 이제 하균이가 감자 한 알, 우진이가 감자 한 알, 지원이가 감자 3알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원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우리 마을에 살던 애야. 저 골짜기 넘어가면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봐봐, 내가 다 알지. 자, 이제 하균아, 너 감자 한 알 반을 캐. 우진아, 너도 한 알 반을 캐. 나도 한 알 반만 캘게. 지원이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조금 덜 가미해도 되고, 하균이랑 우진이 입장에서는 한 알만 캐면 살던 걸 반 알을 더 캐야 되니까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주술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균이랑 지원이는 확실히 편해졌는데 하균이랑 우진이는 좀 힘들어졌잖아요. 맨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하균이와 우진이가 옆을 봅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 직역을 하고 해도 12개, 13개 틀리는 미개한 섬마을 종족이 있었습니다. 걔들은 맨날 조개만 까먹어서 단어를 못 외워요. 현서부족인데 우진은 현서부족에 찾아갑니다. 되게 좋은 얘기가 하나 있다. 여기서 감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단 말이야. 그래서 또 똑같이 데리고 옵니다. 지원이는 이제 한 알만 캐면 되고요. 하균이랑 우진이도 한 알만 캐면 되고 현서랑 서인이는 한 알 반을 캐면 되는 거예요. 왕족이 생기고 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귀족과 왕족은 성 안에 살고 변두리 지역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젠간 현서도 귀족 대열에 끼고 싶거든요. 드디어 제3의 무산계급이 생깁니다. 군사. 군사는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군대 훈련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타 영토와부터. 이때부터는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고 왕은 새로 정복당한 애들이 감자 10분의 1알씩만 줘도 벌써 이게 인원이 몇 마리야. 어마어마한 재화를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재화로 왕은 군사를 하게 되죠. 재판관을 더 사진 않습니다. 알게 뭐야. 교수사를 더 사진 않아요. 어차피 죽으면 뭐 또 정복하면 되니까. 군대를 가지고 마을을 정복하는 게 주술사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확률도 높고 유리하죠. 이래서 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이고 국민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수뇌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군사, 영관급 이상, 소령, 공무원, 4급 이상 그 두 부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거하면 국민들은 갈 곳을 잃기 때문에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흡수되면 일을 하겠죠. 먹고 살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게 정복전쟁이고 그렇게 나라를 먹다 보니 자발적으로 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복을 더 해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국입니다. 그걸 오늘날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러시아가 계속합니다. 이거는 인류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욕을 먹는 것보다 이겨서 국민들을 흡수해왔을 경우 벌게 되는 어떤 자원을 흡수해왔을 경우 벌게 되는 이득이 어마무시죠. 더 큰 게 있습니다. 한 방에 상대방 국가를 흡수하지 못해도 상대방의 전투 병력을 많이 없애버리면 지킬 수 있는 땅덩어리가 넓은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줄어버렸잖아요. 스멀스멀 조금씩 먹히게 돼 있습니다. 땅을. 자원은 당연히 자기 거. 일단 병력만 줄여버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게 현대전입니다. 그걸 조금 품위 있게 문화적으로 공격하는 것뿐. 제국주의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면 문화적 제국주의,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왜 일어날까요? 그 나라 사람은 하다못해 한류, 한국 드라마를 봤고 한국인들을 드라마에서 봤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면 한국 와서 돈을 쓰고 가죠. 그거잖아요. 문화도 돈이 됩니다. 달러를 버는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게 해주면 비스무리한 걸 다 사갑니다. 한국 건 그 뭐야 그 노래하는 만화 머리 졸라 긴 애들 3마리 나와서 노래 졸라 하다가 뭐 악마랑 싸우는 거 있잖아. 데몬 헌터스? 그것 때문에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문화 컨텐츠의 나라. 그래서 돈을 졸라 썼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문화 제국주의라는 건 궁극적으로 엄청난 외화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공격 수단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나라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니. 한류 되게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중국에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 내비둬야 된다. 애시당초. 당장 한두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가 다른 나라에 복속돼서는 안 난다. 어떤 나라건 자생력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객관적 소리를 하는 게 바로 학자가 해야 할 짓이죠. 객관적인 말은 학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내비뒀어야 되는 거. 이 대신 이겁니다. 대명사. 그것에 찬성 주장하는 against가 붙으면 반대 주장하는 몇몇 학자가 있습니다. 모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죠? 모진 상태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논쟁에 어쨌든 논쟁이잖아요. 이 논쟁 너머에 있는 것은 beyond 너머에 있는 것은 beyond the hill 언덕 너머에 화장터가 있죠. 그 사이에 거기 넘어가면 화장터 있습니다. 아나요? 네 카페 너머에 화장터가 있다고. 쟤네 카페가 beyond the hill입니다. 너머에 분쟁 너머에 있는 것은 바로 대절이야.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해도 관계없이. 이건 익숙하죠? however를 줄일 수 있죠. 당연히 부사절이죠. 내용상 아무리 네가 그 질문에 대답하던 관계없이 이상하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 정도 응용을 해야 됩니다. 고상권 아무리 뭐뭐해도 관계없이로 그냥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대답하든 관계없이 대절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너는 하는 중입니다. 가치 판단을요. 주의해야 될 게 내비두는 거 있죠. 내비둔 걸 저는 찬성합니다 하면 가치 판단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내비두자고 했으니까 내비두자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이 문화를 내비둬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내비둡시다. 이것도 판단을 한 거란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내비두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분쟁 너머에 있는 네가 어떻게 대답하지 가지고 너는 가치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해에서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한 것은 가치 중립적인 뉴트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다. 기어 보면 N 써 있잖아요. 중립 기어. 그러니까 뉴트럴 이겁니다. 중립적인. 그것은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냐면 중요시 여기다. value가 동사로는 중요시 여기다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다. 문화적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선택이다. 뭐에 대하여? 뭐뭐보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하죠. otherwise.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정법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생명이 구해졌을. 딱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완벽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otherwise 가정법. 가정법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였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생명이 구해졌을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화적 자율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선택을 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구해졌을 사람들의 문화적 자율성. 내비두면 죽었겠죠. 하지만 그 민족의 문화적 자율성은 유지가 됐겠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구해졌을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자율성을 더 중요시에 대한 보다라고 하면 딱 들어봤겠네요. 참. 그렇지 않았으면 생명이 구해졌을 사람들의 생명보다 문화적 자율성을 이렇게 하겠네요. 더 소중히 여겼던 선택인 거죠.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전형적인 서론부죠. 이게 주제일 리는 없잖아요. What are 관계요. between A and B죠. 사회적 결정 요소, 사회적 결정 요인과 주관적 미적 경험. aesthetic이란 단어 이거 미적인 이거 아는 사람 봤죠? 봤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단어 안다니까요. 아름다운 미적인 그거 맞습니다. 주관적 결정 요인 이거는 아리까리 할 겁니다.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고3은 없습니다.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즉 중요한 건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것 사이의 관계가 뭐야인 거거든요.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거와 주관적인 미적 경험 이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미적 경험. 미적 경험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라고 해요. 내가 경험한 게 아름답냐고. 이게 아름답냐고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이게는요. 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거든요. 아름다움, 파란빛. 모든 닌자들은 이거 하나 갖고 다닙니다. 나루토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 나루토 아나요 나루토? 호카게가 될 거야. 아름다움이란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 미적 경험과 사회적 결정 요인들. 이건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요건 이해를 해야죠. 요건 주관적 미적 경험과 사회적인 결정 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렇게 아리송송한 얘기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얘기하게 돼 있고 두 가지 중에 이렇게는 알아 먹어야 돼. 이 단어는 안다는 전제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안다면 이거는 애매한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내봐. 그럼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출제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는 패턴화돼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앞문장의 제시어가 2개나 4개 나오고 이게 아리까리한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내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한번 볼게요. 자주한 주관적인 미적 경험. 만약에 모든 작가가 등장해. 나와. 세상에 나와. 태어나요. 나온다면 뜻은 나오다요. come out. 자신 스스로 자신만의 그 자신의 a set of가 1년인데 대신에 이걸 쓴 거죠. 1년에 이게 가치관이라고 했죠. S가 붙으면 1년에 자신만의 가치관과 개인적 역사니까 개인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면 개인사를 겪는다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면 어떻게 주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주관적인 시각이 작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시각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 그 작가가 사는 세상에 의해서. 요거 무슨 말인지 정리 좀 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해석은 되죠.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작가의 내적 세계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의 사회에 나왔다 드디어. 사회적인 외적 세계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요 말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면 별말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였어요. 생각. 세상의 모든 작가는 왜 작가인지는 뭐 굳이 따지지 말도록 하자.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 자, 우선 작가는 주관적인 항상 요 두 가지에서 생각하면 돼.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렇게 단어를 바꿨을 뿐이야. 개인사, 삶이겠지, 삶. 개인사와 자신만의 일련의 가치관. 뭐 꽃, 음식, 책,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 일련의 가치관. 가지고 나왔다. 세상에 나왔던 사회에 나왔건 태어났건 학교에서 나왔건 이런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는 이 예상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가 문제야.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주관적 시선이라는 게 그 작가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야, 어떻게 감히 영향이란 걸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냐고. 이 말이야. 어쨌든 시작은 주관적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거나 사회에 나왔는데 분명히 사회에 의해서 영향은 받잖아. 이런 세계관인 주관적 세계가 어떻게 영향받냐고. 그가 살고 있는. 작가의 내면은 작가의 내면 외부의 사회적 세계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 사회적인 거, 주관적인 거. 뒤에 주관적인 거 나왔지. 그러니까 이 뒤에 게 앞에 거랑 붙는다고 그랬지. 여기 그 다음에 응집성.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 자신만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뒤에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요 했던 말을 반복한 거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게 나오겠지. 어떻게 주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세계관이 영향받느냐 하면 내면은 외면과 만나게 돼 있어. 이제 설명하려면 했다. 얘가 이 대답하려고 그랬어. 이 질문에. 얘 유물론적 관점에서. 유물론 이야 한국말로 해석하면 물질적인이 아니라 머티리얼. 이게 물질적이고 이거 머티리얼리스틱이잖아. 이거 유물론적인. 유물론이라는 물질이 먼저 있고 아까 딱 내가 예를 들었던 그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치게 되는 것, 그런 문화, 즉 보이지 않는 practice, 관행의 저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지컬한 상황이란 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피지컬. 이게 유물론. 그러니까 피지컬이 먼저고 이제 물질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관념이 생긴 거기. 그래 행동, 관념 이런 걸 없애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는 아니죠. 다른 얘기 할게.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덜커덕 치워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물질은 이미 뒤따르는 관념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 유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관념이 따라서 존재. 반대로 물질과 관념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물질의 근거에서 관념이 생기고 그 물질이 관념을 뒤따르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다. 관념은 관념일 뿐. 사고는 사고일 뿐. 이게 관념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국에서 하이탈을 없앤다 할지라도 한국인의 정서는 살아있다. 하이탈 좀 거시기 하나? 잘 모르나? 조금 더 우리랑 관계 있는 거? 김치를 없애도 한국인의 정서는 살아있다. 김치도 좀 그러나? 뭘 없애? 과천을 싹 없애버려도 한국인의 정서는 살아있다. 뭐, 도대체 뭐 얼마나 없애야 돼? 싹 다 없애도 한국인의 정서는 살아있다. 그렇지 않겠냐? 경복궁을 없애고 63빌딩을 없애고 롯데타워를 없애고 싹 다 없애도 뭐 그렇겠지. 관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관념론이라면 물건을 없애버리고 나면 그 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관념이 같이 사라지게 돼 있다. 아까 같은 경우 그 백신이 들어오면서 인도의 피부병의 신에 대한 공물을 바치던 행위가 사라지면서 그 행위가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와 관련된 게 싹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이게 유물론이 그러니까 인간은 물건에 근거하고 피지컬한 무언가에 근거해서 관념을 가치관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게 피지컬한 거. 제도 그리고 실제로 물건 이거에 따라서 가치관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어느 날 18년 후에 중졸로 끝났던 하균이가 6억 8천짜리 자동차를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쓱 지나가는 걸 봤어. 대뜸 1번 훔쳤나? 2번 성공했군. 후자 쪽이 가깝지.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 장소에 초졸 출신인 명준이와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인 하균이가 있었어. 사과를 어떤 새끼가 훔쳐먹었대. 명준이는 확률이 높지. 왜? 하균이는 서울대 박사니까. 피지컬한 정황이라는 게요. 피지컬한 뭔가의 근거에서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전제에는 제도와 물질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관념적으로 평등한 게 되려면 평등한 세상. 왜 6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서울대 출신 하균이한테는 굽신거리고 뛰어다니는 명준이한테는 침을 뱉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없애. 빈부도 없애고 싹 다 없애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유물론적 관점에서부터 기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유물론. 이게 이거야. 다 없애버리면 차라리 깔끔하잖아. 그럼 누가 관리해? 어느 개인이 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공산당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절대 다수를 가진 공산당이 국가를 이끌어야 돼. 이 시스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은 그냥 일당 독재 체제고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산당이 운영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미국만큼이나 잘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돈으로 간다고. 돈 무조건. 돈이 있어야 세금이 거쳐야 뭐가 될 거 아니야. 돈에 근거해서 하는 거. 결정을 돈으로 내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으로 해. 내가 늘상 얘기하자. 절대사수는 절대적으로 멍청하다고. 인류의 90%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 10%가 4년제를 가고 인류의 절대다수의 부는 5%가 다 가지. 그럼 다수의 생각은 현명할 수는 있으나 똑똑하지는 않다. 그러면 적당히는 굴러가게 돼 있어. 민주주의. 하지만 위기에 되게 불리해. 54%와 52%, 54%가 대통령이야. 씨, 그러면 그게 대통령이 아니야. 54%, 52%인데. 그건 대통령이잖아. 법제도상. 그럼 여당과 야당이 서로 평배하게 돼 있고, 그럼 아무 결정도 못 이루게 되고 계속 싸우잖아. 민주주의야. 좋냐?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죽이라 했으면 끝날 문제지. 그건 또 좋냐? 완벽한 제도는 없지.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완벽한 제도가 없어. 완벽하지 못하니까 맨날 싸우지다. 인간들은. 크게 그 저변을 이루었던 지금의 주의주의 하는 것 있기 전에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관념론과 유물론이야.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주의 저런 주의가 나와. 유물론적 관점에서 point of view 관점으로 볼 때 관점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애를 썼대. 분사구문 대절이라고 말하면서 뭐 이러한 전치 다 있고 뒤어야겠네. between 나오면 A and B 또 여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A 먼저 해야겠다. 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이걸 또 내적인으로 바꿨네 이번에. 계속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세상 사이에 내적 세상과 사회적 세상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관계 kind of 유형의 형용사 이건 기억하고 있지.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유형의 이게 형용사라고 했었잖아. 관계의 분석은 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서 뭘로? 아이의 삶의 완전 초기 단계로. 그러니까 아까 내적 세계는 반드시 사회적 외적 사회 세계와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유물론적 관점이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사회가 만들어줬을 거란 얘기. 사회라는 실제 피지컬하게 이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 주관적인 애새끼의 사고가 어떻게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까? 이 과정을 좀 지켜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가 질문이었다면 맨 처음 어디서 시작해야 돼? 애새끼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애새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사회에서 어떻게 물들어가고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어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사회라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애새끼라는 인간의 관념을 바꿨다라는 유물론적 입장에 근거해서 관념론적 입장이면 이런 접근이 안 되지. 이게 안 되나? 되나? 되는 사람만 해봐. 한 아이의 완전 초기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게 언제냐 하면 그가 크게 두 가지 인간이 가진 감정 기쁨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걸 느꼈고 불쾌감이라는 걸 느꼈다 바로 그 단계까지 돌아가 봐야 돼. 어릴 때에는 이게 불쾌감이고 이건 기쁨인 거지. 너무 단 거는 충격적인 맛이니까 불쾌감이고 너무 짠 거는 마렵거든. 생후 6개월이라고 생각해봐. 우유에다 소금 넣고 설탕 넣고 해봐 그게.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엽기 떡볶이를 처먹고 엽기지 완전 단 음료를 먹고 바뀐 거잖아. 사회에 의하여. 정글밥 알아? 정글밥? 내가 요리에 엄청나게 관심 있는 건 알아? 나 요리 할 줄 아는 거 맞고 나 제과 제빵 자격증 있어. 자격증 2개나 있어. 빵도 할 줄 알고 과자도 할 줄 알아. 몰랐냐? 그런 거 하나쯤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전혀? 내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았어? 이젠 늙고 귀찮아서 그렇지 치즈케이크 정도는 내가 20대 때부터 부어 먹었었다. 그건 뉴욕 살던 애한테 배운 거야. 정통 레시피가. 그런 것들 많이 있어. 많이 귀찮아서 그렇지. 맨날 먹으면 그게 뭐야. 아무튼 야귀 간으로 엊그저께 요리했었는데 점점 색다른 걸 하게 되거든. 개욕 먹고 와요. 비리다고 꺼지라고 혼자 처먹으라고 주방에서 다시는 하지. 그전에는 많은 걸 했네. 그러니까 했었고 양 통살 해가지고 양 다리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오븐에 이렇게 통으로 굽는 이런 거 해먹고 집에서. 그래서 징그럽다고. 그건 다리야. 진짜 이게 다리야. 다리. 그러고 보니 많은 걸 했구나. 어쨌든 아무튼 왜 이 얘기를 했지? 정글밥. 정글 돌아다니면서 밥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누구야 그 사람? 요리 잘하는 탤런트 유수영이랑 뭐 돌아다니면서 정글 오지 가서 그 포착 향신료 가지고 음식 도하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섬마을 사람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지들도 맛있게 먹고 맛있어 보이지 않아. 오바해서 맛있다고 하고 배고프면 다 맛있지. 정글밥 몰랐어. 그 섬마을 그 코코넛
식초. 그게 그냥 일상적인 아플 때도 먹고 요리에도 쓰고 그걸 코코넛 설탕으로 만들어서 식초 설탕에다 달아. 그걸 각종의 향신료로 쓰고 더운 지역이고 코코넛이 있으니까 그 발효가 되거든. 코코넛 간장은 10년 전부터 우리 집에 썼었어. 되게 달달해. 근데 그게 칼로리가 제로야. 그 다이어트식 되게 달아 간장인데. 근데 칼로리 제로야. 되게 신기한 게 있어. 코코넛. 인터넷에서 팔아. 코코넛 간장.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새콤함이라는 건 당연한 건 거야. 생선도 새콤하게 하고 레몬틱한 종이 다른 망고가 있대. 그걸 꼭 생선에 같이 넣고 구워. 꼭 모든 그 코코넛 식초에 찍어 먹어.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신맛이 그들에게는 우리한테는 단짠인 거지. 단맛이라는 개념은 없어. 설탕을 구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산 사람과 우리와는 입맛이 다르잖아. 그거는 선천적인 서브젝티브한 주관적인 갖고 태어난 가치는 아니잖아.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바뀐 거 아니야. 뭐에서? 소셜. 그래서 계속 소셜 월드가 나오는 거야. 이너와 소셜이 서로 다르다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만나서 이게 바뀌는 거냐고. 그걸 알아보려면 애새끼 때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애새끼 때 또 구체적으로 볼게. 기쁨과 불쾌감을 준다라는 개념만 놓고 볼게. 보는 거, 맛보는 거, 뭐 어떤 감정이든 이 두 가지가 어떨 때 느껴지냐는 거지. 그들이 엽떡을 먹어봐라. 와, 씨. 어우, 스트레스 풀려. 이러겠냐? 설마? 선마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애새끼 때부터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아이들은 말이다. 이미 하나의 사회 집단의 일부야. 감사합니다 아니다. 땡스도 뭐뭐 덕택이 알죠? 땡스 for가 감사합니다야. 뭐뭐 덕택이 이게 전치사야. 그들 가족 덕택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땡스투를 쓰게 돼 있어. 땡스야. 땡크가 아니라 가족 덕택에 하나의 사회 집단에 속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불쾌감이라는 것들은 계급적이라는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이라는 단어를 꼭 외워주길 바래. 한국말. 계급 특정적인.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뭐였더라? 밥 볶을 때 캐비어 넣어서 먹는다던데? 옛날에 쥐들에 보니? 맛있대? 아니 맛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게 인터뷰가. 진짜요? 네 맛있어요. 아니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대. 캐비어 얼마인지 알아? 78,000원부터 35만원까지 요만하게. 생각보다 다양하고 78,000원짜리 캐비어도 캐비어야. 요만해. 7만원이 없어? 훔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양파랑 점여가지고 올려갖고 집에서 조그만 이렇게 만드는 빵이 있어. 밀가루로 이렇게 해서 핫케이크 알아? 팬케이크나 핫케이크 뭐 그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양파 하고 캐비어 올리고 되게 생뚱맞은데 딸기잼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간이 딱 맞아. 되게 신기해. 오이씨 캐비어를 뱉을 때까지 먹어. 그 생선 그래봤자 생선알이. 그래봤자 생선알이야. 명태알이나 뭐 시간 다 똑같아. 많이 먹으면 속 아프고 막 이글이글하고 그래봤자 생선알. 한 3조각 먹으면 다 캐비어 먹었어. 어이씨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봤자.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런 문화라는 어디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계급 특정적이라고. 기쁨이란 거, 불쾌감이란 거. 뭐에 따라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본의 양에 따라서 빈부 맞잖아. 전형적인 소다 앞에 콤마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라는 건 이 양반이 보르디가 이제 단언합니다. 단언. 이거 삽입이 알죠? 보르디가 단언컨대 가장 순수한 기쁨이라는 건 사실은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뿌리. 어디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 단어가 어려워요. 이게 조건화되다인데 이거 말고 결정된으로 외워야 되는 게 고3입니다. 근데 조건화된 있죠? 컨디션, 조건 반사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반사. 진짜 그거예요. 제약을 가하다라는 게 사전적 의미고 한 번에 많이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집니다. 조건화된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이거 여러분 단어장에도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3 거 결정된 미리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결정된 사회적으로 결정된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가장 순수한 기쁨이라는 것도 이때 사회라는 건 물론 가정이요. 가장 어렸을 때 먹어봤던 가장 맛있는 음식이 기억나는 게 뭐였나요? 하균 떠올릴 수 있는 맛있었던 음식 중에 가장 어릴 때 먹은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
명주는 함박스테이크 어릴 때 가장 맛있었던 가장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주아는 계란. 삶았나요? 구웠나요? 튀겼나요? 삶은 거. 우지는 소고기. 범렬은 너는 곰탕? 아니야. 너는 스프. 오뚜기 스프. 집에서 해주는 거? 노란 거? 옥수수 스프. 서윤이는 기억 안 나지? 라면? 좀 짠한데? 야, 넌 뭐냐? 진짜 다채롭죠. 지원이는 외국 음식 아니야 혹시? 그냥 빵이었어? 외국에서 먹었던 빵, 한국에서 먹었던 무슨 빵? 미국에서 살았었잖아. 그냥 한국에서 먹었던 토스트? 이런 뜻밖의. 제가 기억하는 중에 가장 맛있었고 충격적이었던 음식은 초등학교 때 먹었던 스니커즈 초콜릿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때 미군 부대에서 유통되던 것을 시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구해와서 먹는데 그렇게 단 맛이 응집돼 있던 음식이 그때 당시엔 없었거든요. 가나 초콜릿 정도? 되게 머리가 띵했어요. 당분이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그 놀라운 맛이었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한테. 하나가 안 겹치잖아요, 지금. 단 하나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나는 음식은 나름 그 집안의 분위기와 엄마의 직업과 바빴냐 안 바빴냐와 어느 지역에 살았냐가 나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엄마 끓여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곰탕을. 어디 나가서 사 먹었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친척 끓여주셨어? 아, 밀키트로. 현서는 순대국밥을 누구랑? 아빠랑. 엄마랑 싸우셨나 그때 아빠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진 않았어? 아, 아팠어? 보양식이었네? 나름의 가정 특정적이라는 거예요. 다 뭔가가 있잖아요, 지금. 다 있죠, 다. 다 있다고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가장 순수한 기쁨이라는 건 이 사람은 그래서 단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정해진 경험에 근거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계급 특정적인. 뭐 이재용은 웃겠죠. 조단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차, 순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르겠죠. 뭔가 생각나는 음식이란. 달리 말해서요. 베르디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부터 모든 경험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외적 세계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게 만연하다인데 이렇게 외우십시오. 명백히 들어. 만연하다가 이 단어가 어려울 겁니다. 온 사방에 퍼져서 여기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병이 퍼져 있을 때 이게 매너페스트. 그래서 딱 보이네. 쫙 퍼졌네. 이런 어감이라서 이게 명백히 드러나다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입다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 자신을 이러한 영향력이라는 건 자신을 명백히 드러나게 될 그 문학 작품에서. 왜 작가냐? 작가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글로 표현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작가쯤 되지 않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 내면이 됐든 요즘의 내면이 됐든 사회화가 많이 된 사회적 가치관이 됐건 사회화가 많이 안 된 주관적 가치관이 됐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작가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에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되게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읽혀지는데 이 정도 배경 지식은 고3 되면 당연히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줬던 거를 몰랐다고 뭐 답답해 할 필요는 없고 해석과 직역과 단어와 나 이거 집에 가면 이 단어 뜻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싶으면 옆에 쓰기도 하면서 찬찬히 읽어보시죠.